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네이션 정립 프로젝트에서 저는 한국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한국인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과연 그 말 속에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는 와중 저에게 하나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재봉 교수의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두꺼운 분량 그리고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저작에는 단순한 역사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서 함 교수는 한국인이란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5가지 문명적 뿌리가 충돌하고 결합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중 위정 척사파,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 공산주의자, 혈통적 민족주의자. 이 설명을 통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일한 민족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적 선택의 잔재와 충돌의 결과로 형성된 복합체라는 점 말입니다. 네이션과 시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국인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진단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되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재봉 교수는 그 여정을 조선인의 성립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와 조선, 같은 한반도 위에 세워진 두 나라이지만 이 둘이 그린 사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정치 제도나 통치 체제뿐만 아니라 모족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고려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적 질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중심이 된 가족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는 일상 속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장가를 들고 여자가 집을 중심으로 가족을 유지하는 구조, 딸도 재산을 상속받고 제사도 주관하며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었던 시기.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중혼, 즉 여러 배우자와 결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었고 이혼이나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가족 구조는 단순히 문화적 특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실질적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을 세운 신진사대부들은 이 모든 것을 문명적 타락이라 보았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의 성리학, 주자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질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법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총법제입니다. 장자상속, 친형제도, 남계제사. 이제 가문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몇 가지 제도 개혁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의 인간관계를 다시 짜는 문명적 재설계였습니다. 사대부는 왜 성리학을 선택했는가? 왜 조선의 지식인들은 성리학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정치 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 했습니다. 가족구조, 윤리의식, 일상 속의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전의 불교 사회는 구원을 개인의 해탈이나 내면의 수양에 맡겼습니다. 성리학은 구체적인 윤리, 특히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도덕을 중시했습니다. 공민안도 고려 후기에 성리학적 개혁을 시도했지만 불교가 지배하던 고려의 지식체계와 일상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결국 조선이 그 과제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성리학을 문명으로 인식하며 이를 체계화합니다. 성리학은 곧 이상국가의 설계도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문물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성리학적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정책과 제도는 이 방향으로 수련됩니다.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을 참제하며 출판과 문자 보급을 통해 백성 전체에게 새로운 윤리를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즉 문자와 지식의 보급은 단순한 교양의 확산이 아니라 성리학적 인간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혼례는 상호 교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남녀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합하고 사위가 처가에 거주하며 여성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서며 상황은 급변합니다. 혼례는 시집 보내는 제도로 고착화됩니다. 세종의 이복 동생인 숙신옹주가 친형 제도를 따른 첫 인물로 기록된 사건은 단지 한 가문의 결혼이 아니라 조선 결혼 제도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남성 가문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재산권 박탈, 제사권 박탈,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압축한 도덕 질서의 최소 단위가 되었고, 여성은 그 안에서 점점 주변화됩니다.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은 송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은 당나라 이후 혼란한 시기를 지나며 새로운 윤리와 사회 질서를 요구받았고, 도시가 팽창하고 상업이 번성하면서 계층 이동이 빈번해지자 기존의 불교적 내면 수양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주의는 가정과 예절 중심의 윤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주자가래라는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주의는 당나라 멸망 이후 붕괴된 예의 복원이 송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래를 집필할 때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은 과감히 삭제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도덕적 질서의 설계도였습니다. 조선은 이 문명을 그대로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교조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성리학적 국가로 자신을 정립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조선에서 철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도와 기술, 그리고 민생 정책에 녹아들었습니다. 세종은 성리학적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선 송나라의 경제 번영을 조선에 실현할 필요성을 느꼈고, 농업기술과 과학을 적극적으로 개발합니다. 치국이, 양부일구, 자경루, 수차 등 농업 생산성과 민생 안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도덕과 기술의 결합, 즉 문명의 현실화였습니다. 또한 한글 창제와 인쇄물 보급은 지식 윤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학문이 아니라 국가가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리학이 뿌리내린 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국가가 됩니다. 성종시기 경국대전이 편찬되며 유교윤리는 법으로 자리 잡았고, 집성촌, 족보, 동선동본 금호는 국가가 개인의 가족사까지 통제하는 체계를 완성합니다. 마을에는 사당이 중심이 되었고, 제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핵심적 매개였습니다. 각 가문은 국가의 작은 축소판이었고, 유교윤리는 일상 속에서 법처럼 작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대화, 서구화,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집단의 윤리에 따라 인간을 판단합니다. 공산주의와 문화혁명을 겪은 중국, 신도와 불교가 융합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성리학의 기억을 가장 오래 품은 사회입니다. 성리학은 단지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문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명은 우리 삶에 맞지 않는 옷처럼 갈등과 불일치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인은 고려의 유산 위에 세워졌지만 그 유산은 철저히 해체하고 새로운 문명을 설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시 설계하고 인간관계를 다시 짜고 도덕과 질서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시간이 흐르고 경직되었고 결국 위정척사라는 이름 아래 세상과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세기 문명의 충격이 닥쳐오자 조선인은 5가지 뿌리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중 첫 번째 친중 위정척사파의 등장과 그들이 어떻게 시대에 저항하며 문명을 지키려 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사람 만들기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조선 말기 위정척사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단지 외세를 배척한 고집스러운 집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가는 문명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지식인들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사상, 역사, 그리고 선택의 의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위정척사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정척사란 정을 지키고 사를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은 유교 문명, 도덕 질서를, 사는 서구 문명, 천주교, 청나라 등 당시 조선이 도덕적으로 배척했던 외부 요소 전반을 가리킵니다. 즉 위정척사파는 단순한 외세 배척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문명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시대착오적으로 거부한 철학적 저항자들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게 명나라는 단지 강대국이 아니라 유교 문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명나라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곧 세계 질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은 자신을 소중화,
즉 문명의 계승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승리는 무력의 승리였지만 도덕적 패배로 인식되었습니다. 조선은 명의 멸망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대신 유교 문명을 수호하려는 의식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단순한 국가 보존이 아닌 문명의 계승과 수호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위정척사 사상의 근간이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명예몰락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문명의 근본적 붕괴였습니다. 이에 오연무, 황종이 같은 지식인들은 기존의 성리학과 양명학 모두 비판하며 유교 자체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보증학이었습니다. 보증학은 경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역사적 맥락과 사실적 근거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무너진 문명을 복원하려는 학문적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명말청초 유학자들이 청나라를 단순한 오랑캐가 아닌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의 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만주족 정권의 핵심 관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조선은 보다 이상적이고 윤리 중심적인 해석을 택했습니다. 명나라의 실패를 왕도 정치의 미실현으로 보며 성리학적 질서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는 기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천주교는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교 사회가 가장 중시하던 위기 질서, 조상 숭배, 혈연 중심의 사회 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천주교를 단순한 종교적 이단이 아닌 문면적 반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천주교 박해는 단순한 신앙 탄압이 아니라 문명을 수호하려는 방어적 행동으로 정당화됩니다. 위정척사파에게 천주교도는 단순한 정치 반역자가 아니라 유교 질서를 파괴하는 문명적 위협이었고 그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유교 문명을 지키는 윤리적 실천이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명과 자본주의 문명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조선은 이 사건을 도덕 없는 서구의 탐욕이 유교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유교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어진 태평천국의 난은 더욱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교 내부에서 발생한 반란이 문명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선은 청나라를 문명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유일하게 유교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자신을 문명의 마지막 성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1865년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조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이는 바다를 통해 접근하던 서양 세력이 육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의미했고 조선에 큰 충격을 안깁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도였던 남종삼을 통해 프랑스와 외교적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베르네 주교는 이를 거절했고 러시아 또한 중앙아시아 공략을 우선시하며 조선을 당분간 방치하기로 합니다. 이후 위정척사파는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접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흥선대원군 또한 분노하여 대규모 박해를 단행합니다. 1866년 병인 박해와 그에 대한 프랑스의 보복인 병인 양요는 조선과 서구 문명의 충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됩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공격했으나 조선군은 가까스로 이를 저지합니다. 이 사건은 반서양 정서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항로는 척사소를 통해서 서양 문명을 사로 규정하고 조선은 이를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위정척사 사상은 철학적으로 확립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71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에 군함을 보내 교전을 벌입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해 셔머노 사건 당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전후 안정된 뒤 사건을 다시 꺼내며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의도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신미양요는 조선군에게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전략적 준비는 했으나 화력 격차는 그 모든 준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군은 불과 15분 만에 광성보의 조선군을 제압했고 이는 전투라기보다 학살에 가까운 양상이었습니다. 미군의 철수는 풍토병과 보급 부족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조선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세국 정책은 더 강경해졌으며 위정척사 사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조선은 이제 문명과 야만의 구도로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서구와 충돌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실용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서원 철폐, 호프제 도입, 당백전 발행 등 개혁을 시도했으나 당백전은 결과적으로 조선 경제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경복궁 중원과 당백전 발행은 오히려 그의 개혁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왕도 정치가 아닌 왕권 강화와 국가 재건이라는 현실주의적 정치였습니다. 이는 성리학을 신봉하던 양반층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위정척사파는 실리보다 이상 곧 유교 문명 질서의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왕도 정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이념적 충돌은 결국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위정척사파는 왕도 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고 고종 역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청나라 동전 폐지였습니다. 당백전 실패 후 도입된 청전은 조선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위정척사파는 청전 폐지를 주장했고 고종은 이를 수용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재정은 더 악화되었고 관념만 앞선 정책은 또다시 실패로 귀결됩니다. 위정척사파는 근대 문명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거부한 것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서구 문명이 지닌 가치체계, 물질주의와 이익 중심의 사고였습니다. 그들은 서구는 도덕 없는 문명, 즉 유교적 질서를 위협하는 이질적 체계였습니다.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적 이상국가, 왕도 정치를 곧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가적 실용주의의 국가체제와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조선이라는 국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수호하고자 한 것은 바로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 질서, 인간 사회를 통합한 도덕과 윤리 체계, 그것이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대를 문명의 붕괴로 인식했고 그 변화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에서 처음 전통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문명을 마주친 이들, 친일 개화파의 선택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함재봉 교수의 한국 사람 만들기 2편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리즈 세 번째 편 친일 개화파입니다. 책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번 주제는 2편에 걸쳐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는 친일 개화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루지만 그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메이지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고 조선을 바라보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의 1장은 메이지 유신의 정치 경제적 배경과 유신지사들의 권력 장악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려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메이지 유신편을 만들어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는 그 이후 전개되는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과 사상적 기반,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야만의 나라에서 문명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외교였습니다. 외부를 보고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1871년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 각국을 순방하며 일본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불평등 조약 개정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 확보, 그리고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서구 각국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제도를 면밀히 관찰하며 일본의 현재를 냉정하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문명국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의 기준은 냉정했고 일본은 그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보고는 일본 정부의 경각심을 안겨주었고, 이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본격적인 내정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군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국가 주도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며 서양식 산업 기술을 적극 도입합니다. 이른바 부국 강병과 문명 개혁은 단순한 표어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상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873년 조선이 일본 정부의 국서를 거부하고 반송하였습니다. 조선 입장에선 황제국으로 나온 일본의 외교 문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고 다카모리는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흑사로 조선에 가겠다고 자청하며 만일 모욕을 당하면 그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이고의 정한론은 단지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재봉 교수는 이 주장을 유신으로 몰락한 사무라이 계층의 위기감, 정치적 소외와 지역적 분열, 그리고 유신 정부의 정당성 확보 시도로 해석합니다. 정한론은 내부는 외부 전쟁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이도 다카요시 또한 처음엔 정한론에 찬성합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정부가 막부의 위치에 올랐을 뿐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각 번의 자율성 또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와 농민 반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한론이 분열된 일본 사회를 통합시키는 한편 정한론으로 모인 군대를 바탕으로 봉건 잔재를 극복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이행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오쿠보 도시미츠는 이 계획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는 서구 열강과의 격차를 정확히 목격한 인물로서 일본은 아직 전쟁을 감당할 문명국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외교적 질서 속에서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지금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1873년 정한론은 부결되었습니다. 사이고는 정계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고 4년 뒤 사스마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자결하게 됩니다. 정한론은 일본 유신 세력의 첫 정치적 분열이자 국가 전략의 중대한 방향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 문제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1871년 일본은 청과 서구식 국제법에 기반한 최초의 대등한 조약인 청일 수호조규를 체결합니다. 이는 전통 중화질서 속 변방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청과 동등한 문명국임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청과의 조약은 일본을 간접적으로 중화질서에 포함되게 만들었던 기유약조 체제의 해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일본은 기유약조의 창구였던 사스마의 중개 역할을 끝낼 필요를 느꼈고 1872년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파견해 외관에서 철수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 오쿠보 도시미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의 입지를 넓혀갑니다. 러시아와는 사할린을 넘기고 쿠릴 열도를 확보하며 국경을 외교적으로 정리하고 1874년에는 대만 원주민이 류큐인을 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을 파병하여 국제적으로 문명국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50만 엔의 전비보다 7배가 넘는 360만 엔의 전비를 소모했으며 각종 부대 비용 때문에 당년 예산의 900만 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출병으로 일본은 류큐의 영유권을 청나라에서 획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의 해체였습니다. 오쿠보의 전략 아래에는 하나의 사상적 기둥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입니다. 그는 인류 사회를 문명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야만, 무정부 상태, 미신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대표적 특징, 제도가 없음, 미신 중심, 질서 부재, 오지 부족 사회를 대표합니다. 반문명, 일정한 제도는 있으나 정신적 사회적 질서는 미흡. 정치, 교육, 사회 제도 존재, 그러나 합리성 부족. 일본, 조선, 중국. 문명, 합리적 정치, 사회, 교육 제도, 질서를 갖춘 사회. 제도와 질서 완비, 과학 합리성 기반. 서구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 등등. 그는 주장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와 함께할 수 없다. 살아있고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후 제국주의의 사상적 정당성이 됩니다. 후쿠자와는 조선의 개화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1880년 이동민을 1882년 김옥균 등을 만나 문명, 근대, 질서에 대한 사상을 전하고 중화질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사상은 조선 개화파의 세계관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이지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은 총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도, 사상, 조약, 그리고 문명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정치였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치야말로 메이지 일본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엘리트 관료들은 이 새로운 일본을 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친일 개화파의 등장과 몰락, 그 내부의 논리와 분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은 한국 사람 만들기 친일 개화파 2편 내용 전달을 위해 본래 책 구성과 조금 다르게 구성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1873년 조선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권력자 흥선대원군이 실각합니다. 그가 물러난 이후 조선은 마침내 쇄국에서 외교로 전환 가능성을 품게 됩니다. 1874년 일부 대신들은 외교적 개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몇 해 전 일본 서계 사건을 다시 꺼내 쟁점화했지만 누구도 일본 외교관을 어떻게 대우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해 조선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약 문제를 타진합니다. 청은 조용히 외교를 권유합니다. 조언을 받은 조정은 일본과 외교 정상화를 잠정 결의했지만 결의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위정척사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던 와중 박규수는 참지 못하고 이미 물러난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박규수는 현실 앞에서 절박했고 고종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계의 실권자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정한론 여론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쿠보는 격정을 외교로 제어하려 했습니다. 조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주중공사 모리 아리노리를 통해 청나라의 이용장에게 통보합니다. 조선과의 조약을 준비 중이다. 외교관 호의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다. 청은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장의 경고는 말뿐이었습니다. 외교적 제지, 군사적 압박 모두 없었습니다. 청은 조선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875년 일본 군함 우뇨호가 강화도 해역에 출몰합니다. 그리고 포격, 우뇨호 사건. 우뇨호의 포성은 조선의 오랜 외교적 망설임을 끝장내는 일격이었습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항이 아니었습니다. 중화 질서를 이탈해 국제 질서에 편입된 선언이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시대의 규칙이 조선에 강제로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이 조약을 과거 교린 관계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였고 근대 외교와 주권 질서의 충격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은 곧바로 조선의 수신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단순한 외교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신과 함께 갈 개화의 파트너로 삼고자 했습니다. 서구 열강에 맞서려면 같은 문명권의 이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 요청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신사란 과거 통신사의 연장선일 뿐 예를 주고받고 체면을 지키는 외교례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수신사의 인선을 두고 고종은 고심을 거듭했고 결국 무난한 문신 김기수가 낙점되었습니다. 박규수는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일본의 실상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그의 바람은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877년 박규수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품었던 개화의 이상은 다음 세대 개화파에게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1차 수신사 일행을 정성껏 환대하며 자신들의 근대화 성과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왕도 정치를 신봉하던 김기수의 눈에 일본의 부국강병은 사도였고 과학기술은 그저 잡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았지만 그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종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배우고 돌아오길 바랐지만 김기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1879년 조선은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여파로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 재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고 결국 조선은 다시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2차 수신사의 임무는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예우를 넘어서 조선의 무역 조건과 관세 조정 문제를 협상하는 실질적 목적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홍집이 단장으로 선발됩니다. 김홍집은 유연한 성격과 열린 사고를 가진 관리였습니다. 당시엔 개화파는 아니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고 실리를 추구하는 관료였습니다. 김홍집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이 스스로 무역 조건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관세 협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그가 전권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대신 일본은 그에게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외교관들을 만나보시오. 세계 정세를 직접 들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홍집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유교적 거리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서양인을 직접 만나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청국공사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청의 외교 전략가 황준원. 황준원은 김홍집에게 조선 책략을 전달합니다. 이 책은 조선의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 연합을 통해 자강을 도모하라. 김홍집은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는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불교 승려 출신의 이동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동인은 성리학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천시되던 존재였지만 일본 사회를 누구보다 깊이 관찰하고 있었고 개화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홍집은 그를 보며 천국만마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귀국합니다. 귀국한 김홍집은 조선 책략을 왕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외교 전략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청사진이 되었고 조정 내 개화파들에게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동인을 밀사로 임명하고 민간 차원의 유람단 파견을 허용합니다. 바로 1881년 조선 최초의 비공식 외교사절단 신사유람단이 구성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명분은 없지만 목적은 분명한 사절단.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관찰하고 조선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인의 주선으로 유람단은 일본 각지의 관료, 교육기관, 군대, 산업 현장을 두루 방문합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서양 외교관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두려움 대신 대면을 선택한 이들의 태도는 조선이 본격적으로 근대와 접촉한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유람단 중에는 어윤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개화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 후쿠자와 유키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대담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의 계승이었고 철학의 전수였습니다. 그 무렵 조선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로 평가되는 김옥균도 일본을 방문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유달리 불교에 호감을 가졌던 그는 불교를 매개로 일본 지도자들과 접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 중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였습니다. 후쿠자와는 김옥균의 고민과 결심을 듣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합니다. 정신적 동맹을 성립, 조선 개화파는 마침내 사상적 기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개화의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위전처사파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선으로 조정 내 세력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반격에 편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그는 몰래 정변을 모의했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며 결국 다시 실각의 길로 접어듭니다. 한편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고종과 민씨척 쪽의 권력 남용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개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피해는 조선 군대에 집중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서울 한복판이 불타고 왕실 친위 질서가 붕괴되며 정권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민씨척족과 개화파는 몰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혼란은 청나라에게 기회였습니다. 청은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사태를 진압하고 조선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재확보합니다. 이제 청은 조선을 단순한 속방이 아닌 반식민지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 중화제국이 조공만 받고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처럼 청은 조선의 인사, 군사, 예산, 외교까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 개화당을 조선 독립당이라 부르며 지지를 보냅니다. 그는 적어도 갑신정변 이전까지 무력을 통한 개입을 경계하며 민권, 자강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조선의 독립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김옥규는 후쿠자와로부터 근대 국가에 대한 철학을 전수받고 국민, 교육, 문명,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분노합니다. 이모군란 진압 과정에서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여 중국으로 끌고 간 사건. 다른 개화파는 대원군에 비판적이었지만 김옥규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원군을 협력 가능한 개혁 파트너로 보았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청 스스로 깨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옥규는 이제 외교적 독립을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서양 여러 국가와의 조약을 체결을 추진하며 조선의 국제적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구상과도 일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동반자로 만들고자 했고 김옥균의 구상은 이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개화당 내부는 이미 분열되기 시작했고 민씨척 쪽은 청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그 중심에는 민영익이 있었습니다. 한때 개화파로 분류되었던 민영익은 이제 민씨 일가로서 가문 보존을 택합니다. 그는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884년 청나라가 프랑스와 베트남의 종주권을 두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3,000명 중 절반 이상이 철수하게 됩니다. 개화파는 이 순간을 기회로 봅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는 본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개화파의 거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사는 실행됩니다. 갑신정변. 민씨척족과 그 협력자들은 제거되고 고종을 확보한 개화파는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왕실을 지키며 개혁을 주도하는 근대 입헌국가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개화의 명분과 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틀렸습니다. 청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조선으로 복귀했고 개화파를 보호하던 일본군 200명은 돌아온 청군 1500명 앞에 무력했습니다. 고종은 강화도로 파천하자는 개화파의 제안을 거부하며 개화파는 왕의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개혁은 단 3일 만에 붕괴됩니다. 그들은 독립을 향해 달렸고 그 대가는 망명, 숙청 그리고 정치적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조선이 처음으로 스스로 개혁을 시도한 날들이었고 이후 모든 격변은 이 짧은 실험 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정변 실패 이후 일본은 조선이 실패했다고 판단했고 점점 태도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개화파는 이러한 변화에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갑니다. 스승으로 믿었던 일본은 식민의 야욕을 드러냈고 왕도, 지배층도, 대중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개인적 감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한국인의 뿌리 중 가장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먼저 근대를 꿈꾸었지만 왕도, 지배층도, 대중도 심지어 스승에게조차 외면당한 사람들, 그들은 친일이라는 낙인을 뒤집어 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문명의 근원으로 눈을 돌리며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은 서구 문명을 탄생시킨 정신,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일 개화파가 아니라 새로운 신을 품은
친미 기독교파로 변모해 갑니다. 그들은 쓰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꾼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다음 편 친미 기독교파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시리즈 친미 기독교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립협회,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시민이 국가의 주체로 나서려 했던 그 거대한 실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갑오개혁, 이는 친일 개화파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급진 개화파가 몰락하는 바람에 잠시 물러났던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정치에 본격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주류였던 온건 개화파는 일본과 손을 잡고 개혁을 시도하며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신분제 타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갑오개혁 정부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태어났다는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일본 군대의 보호 아래 이루어진 개혁은 조선 백성들에게 낯선 것이었고 수구파와 양반층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비록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지만 개화파는 곧 새로운 외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청일전쟁의 승자였던 일본은 만주에 대한 이권을 챙기려 했지만 서구 열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의 세력을 꺾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내의 친일 개화파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수구파는 일본 주도의 개혁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 보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러시아는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오죠. 고종은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대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홍계운을 훈련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곧 갑작스러운 해산 명령이 떨어져 군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고 이 명령이 미리 알려지면서 사단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이 틈을 이용해 훈련대를 앞세워 민비를 시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혹은 민비 시해 사건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는 일본이 조선군 훈련대를 동원했다는 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의 비극입니다. 일본은 훈련대를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개입은 축소하고 그 책임을 조선 내부로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건 개화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아간 파천을 강행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춘생문 사건이라 하여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종이 외세의 힘을 교묘하게 이용해 국내 정국을 통제하려 했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아간 파천 이후 갑오개혁 정부는 무너지고 친일 개화파의 핵심이었던 김홍집, 정병화 등이 고종의 명을 받은 순검에게 살해당합니다. 어윤중은 도피했지만 끝내 산송 사건에 휘말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친일 개화파는 정치 세력으로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많은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정계를 떠나고 개혁의 열기는 급속히 식어갑니다. 고종의 전국 장악 시도는 러시아조차 놀라게 했고 러시아는 속도 조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선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조선 정부의 자신들의 고문을 파견하고 경제적 이권을 요구합니다. 고종은 이 틈을 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하며 왕권의 절대화를 시도합니다. 박종인 기자는 이를 두고 고종이 러시아 차르를 흉내낸 것이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합니다. 고종의 정제권 강화와 열강의 이권 침탈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고종은 여러 열강 사이에서 균형을 꿈꿨지만 친미 기독교파 중심의 독립협회는 이것을 조선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로 인식했습니다. 독립협회의 성립을 이야기하려면 다시 189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영효와 서광범이 사면되면서 급진개혁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서재필, 서재창도 복권됩니다. 특히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동안 미국 경험이 조선의 현실과 얼마나 큰 간극을 이루어지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외부 협판, 지금의 외교부 차관에 임명되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완전히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정부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과 교육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윤치호와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초기엔 6일준이 함께 준비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무산되고 박정형의 후원을 받아 1896년 4월 7일 정식 창간됩니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쓰인 조선 최초의 대중신문이자 영문판까지 함께 발행한 국제적 신문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여성의 권리, 백성의 권리,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과 세금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까지 서양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상과 제도를 조선에 직설적으로 설파합니다. 특히 백성도 국가의 주체이며 정부가 백성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피노자와 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철학을 인용하며 서양 정치 사상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되었던 과세 문제, 즉 의회의 동의 없는 세금 징수는 부당하다는 내용도 설명하며 세금의 쓰임새를 백성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급진적 주장은 당시 양반층과 수구파는 물론 전제군주제를 지지하던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처음 듣는 시민이란 개념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보호할 시민조직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는 조선 최초의 자발적 민간 결사체였고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독립문 건립이었습니다. 이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상징으로서 헐린 영음문 자리에 파리의 개선문을 번떠 지어졌습니다. 이 준공식에는 정부 고관, 외국 사절, 선교사 등이 참여하였고 아펜젤러 목사가 축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발간하며 활동을 확장하지만 곧 예산 부족으로 폐간되고 맙니다. 내부적으로도 설립 멤버 중 수구 성향 인사들의 이탈과 갈등이 생겨났고 윤치호는 독립협회가 토론 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897년 8월 독립협회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료, 백성, 지식인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이 과정은 조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점차 급진화되고 협회를 이탈하는 인사들도 늘어납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반러 기조를 강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러시아 고문 스페에르가 조선 정부의 외국인 해관장 임명을 압박하고 목포, 진남포 부지를 사들이는 등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벌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조선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문제시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를 그레이트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은 곧 영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충돌했고 이는 영국의 강력한 외교적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단지 독립협회만 아니라 열강 또한 러시아의 조선 기업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수천 명이 모여 러시아의 간섭을 규탄했고 조선 정부는 결국 스페에르를 해임합니다. 고종은 이 과정에서 독립협회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제군주로서 국정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점점 더 강하게 고종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 통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 대신 이유인의 횡포였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회원 홍지욱의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이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근대적 사유재산권 개념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를 강력히 비판했고 고종은 이유인을 해임했지만 곧바로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하여 실질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고종이 독립협회의 영향력 강화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또 다른 충돌은 경제정책에서 벌어졌습니다. 독립협회는 탁지부 전환국장이었던 이용익이 아무런 제도적 통제 없이 화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 실책이 아니라 근대적 경제 질서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와 절대 권력을 통한 임의 통치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이용익은 통화 발행 권한을 제한받게 되었고 무능한 조병식도 퇴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종이 자국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국 용병을 고용하여 궁궐을 수비하려 하자 독립협회는 이를 국가의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라 규탄하며 강하게 저지에 나섭니다. 독립협회에서 주권이란 단순한 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주적 통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바로 의회 설립이었습니다. 고종은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중추원을 개편하지만 실질 권한은 제한적이었고 협회는 이에 반발합니다. 이후 조규 이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고종의 일보 후퇴였습니다. 고종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를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열어 국정을 개혁하려 하지만 수구파의 역공이 시작됩니다. 조병식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도모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고종은 협회라는 이름의 모든 조직의 해산을 명합니다. 윤치호는 체포되었다가 훈방되었지만 내부 급진파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보부상의 폭력과 군경의 무기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시가전이 벌어지듯 한양은 혼란에 빠집니다. 고종은 타협을 시도하지만 내부에서는 박영효 사면 문제로 다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는 민중의 이탈과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맙니다.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독립신문도 점차 탄압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주필로 임명하여 신문의 논조를 온건하게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독립신문은 점차 정부 비판을 줄이고 교육적, 계몽적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본래 성격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고종은 외국인을 내세워 신문을 계속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고 독립신문은 1899년 완전히 폐간됩니다. 독립협회는 실패했지만 그 실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인재를 길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훗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뿌리가 됩니다. 독립협회는 조선의 시민이라는 존재가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기독교적 세속국가는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장례지내고 국민국가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만세로 터져나오는 바로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의 장례식 3.1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는 한국사람 만들기 시리즈 친소공산주의자와 혈통적 민족주의자를 다루려 했지만 아쉽게도 해당 책이 아직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구성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1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조선의 멸망 과정, 일제의 첫 10년간의 통치 실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고종은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세력을 잃게 됩니다. 고종 입장에서 독립협회는 전제군주제를 부정하는 세력이었지만 동시에 민권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자발적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선을 해체함으로써 고종은 열강의 압력과 침탈에 정면으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반도에서 영향력을 다투며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이라는 폭풍이 이 균형을 무너뜨리며 고종에게 현실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고종은 무당을 불러 구술하며 러시아의 승리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적 지원과 미국의 일본 채권 인수가 더해지면서 일본은 체급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과 같은 내부 정치 사회 위기로 인해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그 전리품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운명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두 가지 이어집니다. 바로 1902년 영일동맹과 1905년 나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영국은 극동으로 진출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우방으로 삼았고 그 보상으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국 또한 필리핀의 안보를 위해 일본과 조용히 타협했으며 그 대가 역시 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종은 더 이상 실질적인 저항을 펼칠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를 지키던 독립협회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로지 그의 말만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고종이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초기 시민사회는 실은 그를 지키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고종은 일본의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일단은 수용한 뒤 공격이 약해졌을 때 뒤로 그것을 저지하려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이어갑니다. 그 저항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특사는 명목상 고종의 명을 받고 파견되었지만 실상은 망국의 현실 앞에 스스로 행동에 나선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일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대해 멋진 일을 하셨군요. 다음엔 좀 더 공공연하게 하시지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의 파견이 실패한 뒤 고종은 사실상 모든 저항을 포기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망국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 역할을 대신들에게 떠넘기며 무기력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일부 충성스러운 대신들은 고종에게 결기를 보여달라 권합니다. 나라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신하들의 입장에서 고종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절망이었고 적어도 자결을 통해 마지막 절개라도 지켜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후 조선은 실질적으로 해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방향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는 두 세력이 격돌합니다. 대만식 간접 통치를 선호한 이토 히로부미와 관료파, 그리고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를 이유로 강경한 무단 통치를 주장하는 군부 세력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토의 권위로 인해 영국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방식의 간접 통치 모델, 즉 내정은 현지인에게 맡기고 외교 군사만 통제하는 통감부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한론에 깊이 물든 일본 군부는 이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 청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면서 이 미묘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의 죽음은 군부 세력이 조선 병합론을 주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안중근의 의거를 애국으로 기억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조선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1910년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조선은 조용했습니다. 이미 조선이 망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육군의 무단 통치입니다. 이 시기 조선은 식민지라기보다는 군부의 점령지였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본토와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군사적 논리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의 조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 육군의 영지. 일본의 식민 지배는 전근대적으로 봐도 근대적 제국주의로 봐도 비합리적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억압과 폭력, 그것만이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발칸반도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사라예보 사건을 기점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에게 선전포고하였고 중국의 산둥반도와 태평양 도서를 점령하고 승전국에 합류합니다. 전후협상에서 일본은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질서재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드로 윌슨, 이승만의 스승이자 미국 제2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전후 국제질서를 새로 설계하기 위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가운데 1조부터 5조 그리고 14조는 오늘날 UN 헌장의 근간이 되었고 당시에도 식민지 민족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원칙들은 당시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고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결정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1907년 을사조약 이후 껍데기만 남은 조선 왕조를 대신해 상동교회에서 신민회라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육, 산업, 언론, 문화활동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만주 일대에 독립운동 거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1세대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이 조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911년 미텔 주교의 제보로 시작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됩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600명이 체포되고 128명이 기소되었으며 105명이 최종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105인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형을 산 이는 6명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일제의 조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민회의 해산으로 국민국가를 만들려던 첫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결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17년 독립운동가들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장 도발적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경술 8월 29일은 곧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니 이는 황제 권한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어갔다는 대담한 법적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실현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국민주권 원칙에 입각한 새 국가 건설의 꿈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고 윌슨의 14개종 평화 왕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 종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들이 바로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일제 탄압이 여전히 거셌던 당시 이들의 선언서를 배포한 뒤 스스로 자수함으로써 민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선언서를 받아든 민중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19년 3월 1일은 고종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무능하고 착취적이었던 고종이었지만 그가 나라의 주인이었다는 상징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민중에게 고종의 장례식은 곧 조선의 장례식이었고 대한독립 만세는 새로운 국가, 국민국가 탄생을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운동을 최초의 탈조선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선을 떠나 새로운 네이션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은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일제는 강경진압으로 대응했고 운동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세는 분명했습니다. 복벽운동은 사라졌고 모두가 공화정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3.1운동을 일제의 불법적 통치에 대한 민족적 항거로 배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조선이란 한반도의 전근대와 가감이 단절하고 서양에서 온 네이션을 받아들여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한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국민국가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3.1운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조선의 장례식에서 네이션을 외친 이들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션이 꼽히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이 아닌 제가 직접 조사한 친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을 쫓다가 현실을 파괴했던 그들의 비극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친소 공산주의자 편. 전 시간에 언급했듯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의 후속편은 아직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책의 내용이 아닌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와 학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1919년 모스크바 거리에서 휘날리던 깃발들 사이로 낯선 문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과 함께 나부끼는 태극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1871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은 눈부신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대라 부릅니다. 전기와 전화, 철도와 항공기, 백화점과 광고, 세계는 빠르게 연결되고 삶의 속도는 전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인상주의, 아르누보, 살롱 문화, 그리고 시민계급의 부상, 모두가 진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벨 에포크의 영광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아이들은 공장에 끌려갔습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조차 없었고 식민지 민중은 채찍을 맞으며 자원을 바쳤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그 찬란한 문명의 이면에서 한 사상가가 이 모순을 직시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오직 자신의 이윤을 위해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엔 채무와 착취가 있다. 1848년 유럽 전역에 혁명의 불꽃이 일던 그해 그는 엥겔스와 함께 단 23쪽의 선언문 하나를 내놓습니다. 바로 공산당 선언. 이 책은 선언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마르크스는 이 선언의 논리를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1867년 자본론 제1권이 출간됩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한 시장 경제가 아닌 계급 간 착취와 축적이 구조화된 체제라고 분석합니다. 상품, 잉여, 가치, 노동력의 상품화, 그리고 신용, 공채. 이 모든 개념이 유기체처럼 맞물려 자본은 스스로 가치가 증식되는 존재처럼 작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자본론은 경제학이 아니라 자본의 철학이자 착취의 기원을 해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이건 과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경고했습니다. 레닌은 그 예언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은 열광했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 또한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한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세계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이 실현된 사건, 그것이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 제국에 병합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조선은 무력도 없었고 국제 질서에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주 독립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농민과 노동자가 제국의 군대와 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질문이 조선 지식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왜 혁명을 못하는가? 1919년 3월 조선은 마침내 폭발합니다. 종교인, 청년, 학생, 지식인이 함께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기획한 사람들은 그저 선언이었고 청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총칼로 진압했습니다. 3.1운동이 실패하자 조선의 지식인들은 분기점에 섭니다. 한쪽은 레닌처럼 혁명을 꿈꿨고 다른 한쪽은 국제질서 안에서 독립을 도모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후 좌우 이념 분쟁, 분단의 씨앗이 됩니다. 1918년 중국 상해에서 한인사회당이 창립됩니다. 주요 인물은 이동휘, 김립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혁명에 직접 영향을 받아 레닌이 제창한 세계혁명론에 따라 조선 민중도 무장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르쿠츠크에서는 1920년 공산당 고려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이르쿠츠크 지역은 러시아 내 이주민들의 중심지였고 이미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한 조선인 병사와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민족의 해방을 목표로 삼지 않고 세계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회주의 조직은 합쳐져 고려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고려 공산당은 단순한 망명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며 조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급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일치시키려 했습니다. 당의 주요 거점은 중국 상해, 이르쿠츠크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치타 등 러시아 극동지역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벌써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에서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동희가 중심이 된 상해파는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 노선을 배경으로 공산주의를 민족 해방의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한 반면, 이르쿠츠크파는 코민테른의 노선에 충실하게 따르며 공산주의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이론 차이가 아니라 조선혁명의 방향성과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이 두 파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장 조직을 만들고 혁명 네트워크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코민테른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통일성을 원했고 이들의 분열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이 갈등은 1921년 자유시 참변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독립군 그리고 적군 간의 충돌은 수백 명의 조선인 혁명가들이 희생되는 참극으로 끝났고, 고려 공산당은 사실상 와해 단계로 접어듭니다. 조선인들에게 실망한 소련은 고려 공산당을 해체시키고 고려국이란 관료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서울에서 비밀리에 창립됩니다. 그러나 곧 총독부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해산됩니다. 이후 생존자들은 만주, 연해주, 모스크바로 흩어져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의열당 같은 무정부주의 성향 독립운동과도 일정한 연대가 있었고, 만주에서 유격전을 통해 무장투쟁이 전개됩니다. 1930년대 수많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만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활동합니다. 이들은 동북 항일연군에서 유격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 집단이 부각됩니다. 김일성과 동료들은 홍군과의 연계를 통해 소련과의 통신망을 유지했고, 훗날 북한 정권 수립에 주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은 또 다른 시련을 겪습니다. 바로 민생단 사건입니다. 민생단 사건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불신과 자기 검열을 심화시켰고 조직적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가 북한의 독재자가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부 조선인 유격대는 좌우 합작으로 조선의용대를 결성,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연대해 장시성, 산시성 등지의 일본군과 싸웠고, 이 경험은 해방 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밀접한 군사 정치 협력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조선은,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내에선 박헌영 계열의 공산당 재건파가 활동하고 있었고, 북으로는 소련과 함께 귀국한 김일성 계열이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연해주파, 애남파 등 다양한 조선 공산주의자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김일성은 최고 권력자로 올라섭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벨 에포크는 인간의 이성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기, 철도, 의학, 예술, 인류는 문명의 진보에 도취되었지만 그 이면에서 사회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벨 에포크를 비판하며 등장한 공산주의마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성을 통해 더욱 정의로운 세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의 발현이었습니다. 조선의 청년들 역시 그 실험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민족을 해방할 사상이 필요했던 그들은 해방과 평등 그리고 정의라는 관념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치열한 실험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믿고자 했던 건가? 그 붉은 이상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피를 부른 것인가? 1919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휘날리던 태극기는 이상을 향한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조선인들이 오답을 정답처럼 믿으며 나아간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반쪽은 그 질문을 끌고 가기는커녕 실험의 이상마저 망각한 채 한 세기 가까이 체제 수호 논리 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붉은 이상은 무너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더 완고하고 더 폐쇄적인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지금도 분단된 이 땅 위에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인이 조선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의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해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향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무엇인가? 네이션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난 것인가? 다음 이야기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고대 그리스 시민에서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실험 속에서 어떤 사상과 제도, 갈등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차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조선의 해체를 넘어 네이션의 탄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